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올가을은 유난히 책 그리고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그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더욱 주목할 만한 건 이 같은 문학 열풍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고 있다는 건데 김수현 아나운서 주변에도 예전에 비해서 책을 찾는 친구들이 좀 더 많아졌나요? 네, 그럼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왠지 젊은 세대 하면 스마트폰 보고 동영상 보는 게 더 좋을 그런 세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시도 굉장히 많이 읽고요. 소설도 많이 읽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어떤 여행을 가서요. 네. 그 지역의 책방에서 책을 구입하는 기념품처럼 책을 구입하는 그런 여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그냥 북투어네, 북투어.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책을 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게 예. 옛날에는 책 한 권 창가에 탁 펼쳐놓고 조용히 혼자서 읽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같이 책을 읽고 예. 생각도 나누는 그런 독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저도 좀 해봤었는데 필사나 아. 책 쓰기 모임 거기다가 또 요즘 북토크 콘서트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누가 책을 읽어 하지만 정말 책을 읽을 사람들은 벌써 읽고 있었고 그 분위기에 발맞춰서 저도 살짝 발 한 번에 얹어가지고 그 분위기 좀 타고 있습니다. 네. 아, 요즘 우리 아침마당 덕분에 네. 제 문화적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 2주 전에는 오페라, 지난주는 그림. 그리고 오늘 분위기 보니까 뭐 책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 역시. 사실 네. 세 가지 공통점이 오페라, 그림, 책. 저하고는 다 거리가 먼 것들, 재미없는 것들이었는데 네. 2주 연속 제가 왜 이렇게 재밌는 걸 모르고 살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책, 이 문학 얘기잖아요. 더 궁금해지네. 진짜 푹 그러니까. 빠지고 싶어요. 네. 우리 센스 빠른 김쌤이 예고한 대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이 문학이라는 바다에서 일하고 있는 세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셔서 저희도 한번 이 가을 문학의 세계에 흠뻑 빠져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와 소설이 너무 좋아서 문학이 곧 인생이다 하시는 세 분을 모셔봤는데요. 세 분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그리고 문학과 함께하는 세 분의 초대 손님 스튜디오에 나왔는데요. 반갑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고 책을 만들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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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시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덧붙이자면요. 1999년 네. 개간지 문예중앙을 통해 등단한 중견 시인이십니다. 네. 그동안 이제 박인환 문학상, 이상화 시인상 등을 수상해면서 이제 활동을 이어오셨는데 지금 이제 직접 소개한 대로 네. 출판사도 운영하고 편집자로도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파주에서 예. 일을 하고 있고요. 시를 쓰는 일보다 한 해 먼저 편집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더 먼저 네, 시작하셨군요. 밥벌이를 종이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종이밥을 먹고 있습니다. 들을 네. 얘기가 참 많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초대 손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시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은 계명대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시 읽고 이야기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인이자 시 창작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고명재 시인님 반갑습니다. 예. 옆에 계신 초대 손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책방 대표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올가을 문학 열풍이 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그런 걸 좀 체감하세요? 책에 관심이 정말 많다고 느낀 건 예. 책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 전에는 그렇게 책에 대한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일이 없는데 예.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그냥 물어보세요. 책이란. 예. 네, 되게 많이 묻고 계세요. 어떤 질문합니까? 책에 대해서. 일단은 뭐 예. 한강 작가님이 이제 수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발생한 예. 아마 그런 바람 같은 건데 책 얼마야? 그런 것도. 책 팔면 출판사가 얼마 벌어?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책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이 남녀노소 연령대를 무릅쓰고 정말 책이라는 물성에 관심들이 너무나 많아지신 것 같아요. 질문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더 관심이죠. 커졌다는 네. 거죠. 예. 네, 그리고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 씨는 또 피부로 직접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때요? 책을 많이 찾고 계신가요? 꽤 많이 찾으시는 편이고요. 예.
그냥 젊은 사람부터 나이 좀 있으신 분들까지 문을 열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예. 한강책 있나요? 요즘 한강책이 없다던데 예. 한강책 있나요? 그래서 저는 문을 열자마자 바로 보일 수 있는 곳에 한강책을 다 비치해 두고 보여드리고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연령층들이 정말 젊은 세대부터 노년 세대까지 다 많이 찾으시나 봐요. 네,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저희는 동네 특성상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한강책을 자랑해 주시기도 하고 와, 나도 가지고 있다, 여긴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시작부터 이런 질문들이가 좀 뻔한데 갈수록 사람들이 사실 좀 책을 좀 멀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성인의 57%, 약 10명 중 6명이 작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고 해요. 짐작컨대 시집은 더더욱 안 읽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으로서 시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마 평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죽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시집 제목 중에 아름답고 쓸모없기를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시는 아마 그거와 비슷한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이 없는 아름다움이 진짜 순수한 거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살아요. 분명히 쓸모도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럼, 없기를 바라지만. 네. 네, 그럼 고명재 시인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고명재 시인에게 시란? 참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아마 계속 그 생각을 수정해 갈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임시적으로 시가 뭔가에 대해서 시인들은 늘 질문하는 것 같고 현재까지 제가 가진 생각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지금 더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바글거릴 수 있는 곳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고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것들 그걸 어떻게든 시 안에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은 질문을 조아나 책방지기자 소설 마니아인 조아나 씨에게는 소설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아나 씨에게 소설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 소설은 숨구멍? 약간 숨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취미랄 게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약간 가난한 취미 중에 가장 숨 쉴 수 있고 가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제 유일한 낙? 즐거움, 네, 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저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왠지 문학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김민정 시인님 보자마자 저분이 시를 쓰셨나? 패션 디자이너 이런 생각을 좀 멋쟁이세요. 했거든요. 네. 엄청 멋있으신데 그런 누가 얘기 보면 좀 진짜인 듣지 줄 않아요? 알겠는데 그러진 않고 네. 사실 문학에 대한 선입견은 누가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약간 튀면 안 될 것 같고 네. 예, 이렇게 너무 많이 씻어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씻어도 안 될 것 귀를 뚫었어. 그러니까 뭔가 시인들은 그냥 앉아서 골방에서 글을 쓰고 맞아요. 맨날 그 종이 앞에서 시커먼 얼굴로 있을 네. 것 같은데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어떤 특별하게 뭐 오늘 나오기 위해서 멋을 냈고 이런 거라기보다 각자 개성에 맞게끔 되게 잘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단점을 좀 잘 가리고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제파 네, 이런 것들을 좀 한 끝에 나온 거죠. 혹시 네. 이런 스타일의 시는 잘 없지 않나요? 이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하시면 굉장히 좀 자기만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저희 시단의 특징은 똑같은 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정말 다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개성 네. 있는. 너무 다르죠. 그리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네, 책이 그렇듯이. 우리가 좀 고정관념이 있었던 그런 것 거 같아요. 오늘 좀 깨야 되겠어요. 네, 깨주세요. 옛날부터 시인 하면은 이런 모자 하나 정도 써줘야 그렇죠. 그런 아저씨들이었거든요. 이런. 네, 그런 모자 쓰고 오면 쓸 거니?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초면에 너무. 근데 그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책을 만든다, 시를 쓴다, 네. 뭐 책방을 운영한다 했을 때 어떤 말을 많이 하던가요? 만약 윤정 씨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어떤 일을 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뭐 시를 씁니다. 네네네. 책을 어. 그랬을 때 어떤 질문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시를 씁니다 했을 때 네. 시 잘 팔리죠. 뭐 답이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네. 그 뭐 돈 됩니까? 하루에 얼마 벌어요? 혹은 진짜 멋있다. 여러 가지 그런 네.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친구들의 월급도 줘야 되고 이렇게 협력 업체에 예. 또 다 돈 주고 하는데 빚은 안 지고 산다. 아. 예. 근데 제가 또 시만 써서 사는 삶은 아니니까. 예. 여기 고명재 씨 같은 경우도 시를 쓰면서 학교에 있으니까 그래도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고명재 씨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시를 쓴다고 하면요. 예. 정말 너무 놀라운 동물을 발견한 것처럼 혹은 왜 그걸 했어? 이런 반응을 정말 많이 예. 겪고 네. 근데 시를 쓴다고 하면 제일 먼저 듣게 된 얘기는 책이 뭐예요?를 물어봐 주셔요. 그게 너무 고맙죠. 항상 애정을 가지고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드러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시집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그러고 그 외에 많이 듣는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냐? 네, 시 써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여기 나와 계신 거 보면 해결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시인들은 이제 그냥 시만 써서 먹고 살기는 힘들고요. 그냥 보통 다른 일들을 다 해요. 직장을 가지거나 저처럼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네. 예,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걸 왜 물어보지? 왜 물어보셨어요? 나는 우리 작가님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 또 책방 운영하시는 대표님은 저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소설을 요즘 누가 읽니?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고요. 소설을 판다면 어떤 소설? 이렇게 아예 종목을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나 원래 꿈이 책방 주인이었는데 네. 이 말 하시거나 아니면 뭐 똑같아요. 밥은 먹고 사냐? 책 하나 팔아서 얼마 남냐?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네. 질문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보통 다 대형 서점 아니면은 인터넷 서점이잖아요. 네. 참 예전에 많았지만 사라진 것들 중에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동네 서점인데 그래서 이렇게 동네 책방 이어가고 있는 분들 보면은 참 고맙고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네. 이제 책 편집자이자 출판사 대표이자 시인이신 우리 김민정 시인부터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제가 질문지 보고 네.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민정 시인이 한강 작가와 특별한 인연이 또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어떤 네. 인연인지. 뭐 제가 일하고 있는 출판사에서 이제 한강 작가님한테 제가 이제 기획안을 드려서 예. 그 소설을 완성을 했던 것이 흰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예. 2013년에 이제 기획안을 줬고 작가님이 완성하신 것이 2016년이었고 그때 이제 또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맨부커를 받으셨을 때였고 그래서 지금 뭐 올해 10월 10날도 되게 너무 벅찼죠. 그 수상 소식 들으셨을 때 어땠어요? 일단 저의 전화가 그날 밤만 100통이 넘게 일단 왔고 한 3일 동안은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문화 프로그램이나 많고 책 관련 프로그램 좀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텐데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작가의 이 수상 소식을 언론 보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전화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정말 정말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구나. 이게 막 작가들끼리도 너무 믿어져 이런 얘기들 되게 꿈 같았어요. 네. 네, 그럼 편집자이시자 또 출판사 대표이시자 네. 시인이시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이제 편집자 이야기가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네. 편집자 김민정의 이야기가 또 듣고 싶거든요. 편집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편집자는 이제 어쨌든 독자들한테 얘기거리가 되는 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작가들한테 쓸거리를 부여하죠. 네. 그 다음에 독자들한테 그거를 만들어서 읽을 거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편집자죠. 그럼 책을 처음 만들 때 네. 편집자가 작가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작가가 출판사를 찾아옵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죠.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획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제가 갖고 싶어서. 예. 네. 그럼 본인 갖고 싶은 책은 그러니까 제가 예. 꿈에 그리는 그 그림을 완성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책도. 그리고 이런 작가가 예를 들면 고명재 시인이 제가 아는 특집을 할 수 있는 특징 같은 것들 저 알잖아요. 예. 그러면 의뢰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긴밀하게. 예. 그런 편집자가 평소에
다양한 작가들의 특징들 그리고 폭넓게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많이 알수록 새로운 것들이 되게 디테일한 책들이 나올 수 있죠. 책이 나오는 과정을 한번 좀 요약해 주시면 네, 어떻게 그래서 돼요? 이제 뭐 제가 원하는 어떤 원고가 왔다. 예. 그러면 그 원고를 여러 번 읽죠. 예. 일단 제가 열심히 읽고 제목이나 이제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서 디자이너를 또 의뢰를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이제 편집부에서 몇 번의 이제 띄어쓰기, 맞춤법 그런 교정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디자인으로 완성이 되면 물론 작가와의 정말 많은 대화, 밤낮 없이 전 새벽 2, 3시에도 막 전화하거든요. 네. 그런 걸 거쳐서 이제 인쇄소에 가서 네. 네, 이제 그 이렇게 한강 작가님 책도 보면은 딱딱하게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양장이라는 건데 이 독자분들이 아니 왜 책이 없어?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는 시간이 열흘이 넘게 기본 걸려요. 예. 이게 막 무슨 두부 자르듯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제작 기간까지 합치면 디자인이 금방 나오면 뭐 2-3달에 나올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오래 걸리는 책은 2-3년 걸려서 나오는 책도 있어요.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네. 작가와 편집자가 가장 많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겠군요. 밤낮 없이. 예. 네. 그래서 작가의 말 들어보면 언제나 출판사와 편집자에 대한 감사의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강 작가의 희는 그러면 먼저 제의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에서 색동이라고 해가지고 컬러 시리즈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왜냐하면 작가들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양각색의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다루고 어떤 사람은 또 삶을 다루고 이러면서 색깔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문학적 작품을 제가 이제 다 읽어왔기 예. 때문에 근데 흰색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3년 정도 쓰신 거예요. 예. 바르샤바에 가셔도 쓰시고 막 이렇게.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민정 편집자가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친 책이 흰뿐만 아니라 화제작들이 많더라고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화제작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제 입으로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팔고 싶어가지고 막 약간 그런 것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예. 예. 일단은 제가 이 일을 26년 정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동네라는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문학동네 시인선이라고 그 시리즈를 이제 런칭을 또 하기도 했고 또 뭐 이병률이라는 시인이 계세요. 그분의 이제 끌림이라는 여행 에세이도 내고 그래서 예. 이렇게 뭘 얘기하자고 하니까 구구절절 되긴 하긴 하는데 아무튼 작가들하고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래도 반갑다. 아는 거 하나는 들린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또 김민정 편집자의 손에 의해서 나왔다니 더 반갑고. 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신인 작가 발굴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 네. 그럼 저희한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어떤 책이 있을까요? 책을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네. 한 1000권 정도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책은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럴 때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떠들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먹지만 네. 어쩔 수 없는 날이니까 하면 뭐 저는 일단은 고인이 된 분들의 책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유언을 남기신 문인들도 많으셨고 만드는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지만 아무튼 작고한 문인의 이제 그 작품들도 유족이 또 저한테 전하기도 해서 그래서 허수경이라는 시인의 예. 유고 전집을 냈고 네. 또 황현산이라는 선생님의 책들을 대거 또 내기도 하고 박준이라는 시인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발굴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제가 좀 더 깊이 사랑했다. 예, 깊이 넓게 사랑하다 보니까 제 그물에 걸려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장 관리를 제가 좀 잘해가지고. 검으로 방대게 펼치시나 봐요. 네. 근데 그물이 좀 촘촘해가지고 네, 네, 안 걸리고 네. 못 베기게.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그 박준 시인의 책 그 제목이 좀 특이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박준 뭐였죠? 시인의 첫 시집이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예? 당신의 네. 이름을 지어다가 네. 며칠은 먹었다. 먹었다. 아, 밥을 짓듯이 네, 이름을 지었. 며칠은 그럼 그런 제목 선정이나 이 네. 표지 디자인 이런 거 다 편집자님이 하십니까? 일단 제목은 이제 시집 이제 박준 시인의 책을 제가 첫 시집과 첫 산문집을 만들었는데 2권 다 제목은 다 제가 지었어요. 두 번째 산문집이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냈던 첫 산문집 제목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요 2권의 책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제목은 짓고 디자인은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컴퓨터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디자인 컨셉 디렉팅은 다 하죠. 예. 네, 그런 일까지는 해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한 권의 책이 우리 손 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더 정말 궁금해져요. 궁금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번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글을 써주고 우리가 뒤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무슨 회의 중이신가요, 요즘은? 황현산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의 그 유고 원고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악의 꽃이라는 보들레르의 번역을 다 마치시는 원고를 뒤늦게 발견해서 저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같이 불문학을 전공하신 사모님한테 황현산 선생님 별세하신 지도 이제 꽤 몇 년 된 것 같아요.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저희 난다에서만 나오는 난다 아티스트 다이어리거든요. 예. 기자님 이건 너무 어두워요. 아주 직설적으로 그냥 네. 지적을 하시네요. 네. 이거요, 이거. 뭐 발견하셨어요? 아니, 마음에 드는 게 이제 나왔다. 아. 이제 이건 은희경 작가님의 산문집인데 위에다가 이제 박을 찍거든요. 일일이 박을 찍을 때 이제 제가 다 이제 감리를 다니거든요.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별마당 도서관 삼성동인데 예. 예, 제가 이제 강연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 강연하는 것들, 이제 동네 책방 다니는 것들 사진들이 낯서네요. 제 책이 나와서 또 사인하고 있네요. 아이고 부끄러워. 예. 뭐 다양한 곳에서 왕성하게 네. 활동하고 있음을 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서점 가면 꼭 그런 생각을 해봐요. 책이란 것은 이제 완성된 형태거든요, 사각형. 물론 전자책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책이 똑같은 것 같아도 자세히 조금 유심히 보면 다 다르거든요. 이 한정된 틀 안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영감을 찾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착안하는지 그 원동력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책에서 찾죠. 정말 책에서 많이 찾고요. 저는 몸을 믿는 사람이어서 네. 예, 몸을 쓰는 일에 많은 경험들이 저한테 다양한 책을 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저한테 어떻게 이런 제목을 지었어? 어떻게 이 책은 이런 구성으로 나눈 거야? 라는 거에 공부를 저는 그 마트 식품관에서 배웠어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큰 마트들이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 마트들이 그 당시에 막 들어오고 있을 때여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예. 손님이 없어도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럼 계속 서 있어야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식품들의 그 제품들의 이름을 계속 읽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니 닭고추장이 거기서 거긴데 왜 저것만 찾지? 왜 식용유를 저거만 찾지? 네. 분명히 뭔가의 장명에도 특징이 있고 디자인에도 특징이 있더라고요. 전 열심히 그래서 간판도 엄청 보고 다녀요. 예. 왜냐하면 그 간판 하나 올릴 때 얼마나 온 식구들이 고심을 해서 올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찰이었던 것 같아요. 세심한 관찰. 네. 아. 네. 올해는 또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또 준비 중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제가 올해 이제 11월까지 나왔던 게 제가 일하고 있는 출판사에서 시의적절이라는 시리즈를 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시의 적절함으로 시의적절하게 그래서 시인들과 하는 프로젝트고요. 예. 네, 한 달에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하루에 한 꼭지씩 읽을 거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독자들이 먹기 편하게 접시에 담아주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책 12권을 네. 네, 지금 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네, 아, 네. 읽기 좋은 책. 네. 이것이 기획이군요, 이런 게. 네. 아. 왜냐하면 제가 책방을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시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시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책 긴 걸 못 보겠어요. 그럼 저는 혼내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방향에 뭔가의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시를 조금 그 계절에 맞게끔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 정도의 분량만 오늘 읽어도 당신은 책을 읽은 거예요. 만족감을 주고 싶은 거죠. 고명재 시인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시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우리가 쇼팽 들을 때 왜 쇼팽이 이 박자를 썼고 이 음계를 썼는지를 다 알고 좋아하지 않거든요. 시는 그렇게 좀 음미하듯이 음악 듣듯이 이해를 떠나서 사랑부터 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저는 정말 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요? 무슨 장르든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특히 체육하시는 분들 보면 몸을 계속 익숙해지도록 훈련하고 예. 훈련하면 되듯이 그 동작이 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에 비해서 소설은 좀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같은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소설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고 예. 그냥 취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은 일단 재미를 추구하다 예. 보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떤 소설 읽어야 돼? 뭐 그런 네, 분들. 뭐 아니면 추천을 해달라. 내가 어떤 소설을 좋아할지 모르니 경로를 가르쳐 달라. 예. 근데 저는 실패를 계속 많이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봐야 내가 어떤 장르를 좋아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많이 읽어보는 우리 게. 조하나 대표는 책방을 운영할 정도로 소설을 많이 하니까 그 질문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한 번씩 자꾸 딱 보자마자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신기가 있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 추천은 못 해드리지만 좀 대화를 나누거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게 되고 이렇다 보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거에서 비슷하게는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 것 같아요. 정도는 준비하실 수 있군요. 예. 네, 지금까지 쭉 편집자 김민정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인 김민정의 이야기도 듣고 싶거든요. 원래 시인이 꿈이셨나요? 저는 원래 전공은 소설이었어요. 아. 네. 그러다가 시인이 돼서 사실 소설을 쓰다가 시인이 된 것이 너무 좋은 게 저는 소설처럼 길게 쓰는 시를 써보고 싶었어요. 네,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네. 어쩌다 시인으로 아, 발을 디딘 건지. 저는 일단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집을 읽어야 될지 몰라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서점에 딱 가서 서서 책등에 꽂혀 있는 제목을 읽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호기심이 가는 것부터 고르면 내가 지금 이걸 왜 고르고 있지가 스스로한테는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시집을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이거를 한 삽을 이 풍경을 시의 어떤 한 풍경을 한 삽을 딱 퍼가지고 우리 집으로 갖고 가고 싶더라고요. 이거 너무 탐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갖고 싶다. 이거 우리 집에다가 내가 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죠. 예. 네. 그렇게 해서 99년에 검은 나나의 꿈으로 등단을 네. 하셨고 아름답고 쓸모없기로 시집 내셨고 또 너의 거기는 작고 나의 여기는 커서 우리들은 헤어지는 중입니다 등을 이제 내셨는데 이런 질문 이제 직접 들으면 이제 좀 겸연쩍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직접 규정하기에 네. 김민정의 시 세계는 이렇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제 시를 어떻게 바라보면 약간 플라나리아 같은 게 있어요. 플라나리아? 왜 그걸 이렇게 막 쪼개면 또 쪼개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그러는 것처럼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가고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가고 저의 시는 저한테도 그런 미궁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나리아를 보면 좀 반가워요. 걔네 그 친구가 약간 맑은 물에 사는데 죽은 동물을 먹거나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계속 몸을 이렇게 쪼개서 계속 분열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잡히지 않는 나나 같은 게 있어요. 아까 보니까요 편집자 김민정의 하루는 정말 빠릿빠릿하고 정말 바빠 보이셨는데. 뭐 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인 김민정과 편집자 김민정은 다른지 궁금해요. 완전 너무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인쇄소에서 가장 목소리 큰 여자 왔다 하면 저거든요. 저 여자 또 왔구나. 아주, 네. 왜냐하면 웬만하면 오케이를 잘 안 내주기 때문에. 네. 근데 시인으로서의 저는 주제 파악을 좀 하는 편이라서 저는 시에 재능이 별로 없다는 걸 제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제 시집이 안 팔리거나 안 써져도. 그 대신에 편집자로서의 저는 대단히 목숨 걸어요. 그게 9대1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 되게 행복한 걸 알아요. 왜냐면 제 주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분의 말씀드리면 딱 편집자 느낌이시거든요. 그죠? 굉장히 예리하게. 근데 조금 전에 그 시인이 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시를 읽으면서 이 풍경 우리 집에 한 삽 뜨고 싶다. 이럴 때 아 이분이 시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걸 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네. 너무 다르잖아요. 시인은. 근데 이런 시심이 이게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연습을 통한 건지 어떻게 그 김민정 시인의 어떤 시심은 어디에서 영향을 이렇게 받아요? 타고나셨어요? 기본적으로 예민한 건 있어요. 예민한 것이 있는데 그 예민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장르는 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민한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걱정하고 학교에서도 걱정할 수 있는데 예민할수록 좋은 거는 시라는 장르 안에서였을 것이고 저는 정말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시를 쓰는 선생님도 있어. 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김민정 씨는 섬세함도 갖추고 있고 네. 활동적인 면도 갖추고 있어서 맞아. 타고난 시인이자 편집인이 아닌가 하는 세상에, 그런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우리 지역에서 시인이자 시 창작 수업을 하고 있는 고명재 시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명재 시인 언제부터 이제 시인으로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시인으로 활동을 시작한 거는 2020년도에 조선일보로 데뷔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신춘문예 그럼 등단하신 거예요? 네, 신춘문예로. 그래서 아직 활동을 뭐 한 지 오래된 그런 작가는 아니고요. 근데 시를 혼자 좀 신춘문예 데뷔가 늦어져서 오래 혼자 습작 과정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 만에 되셨어요? 신춘문예는? 대략 저는 한 10년 좀 넘게 계속 낙방했고 계속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재능이 없었던 거죠. 왜 그러세요? 감사해요, 말씀을. 신춘문예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럼요. 10년 만에 신춘문예에 딱 이름이 시와 이름이 딱 올라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생각보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덤덤했어요. 네. 예전에는 그런 신춘문예라는 이름값을 되게 가지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시를 좋아하고 문학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이름값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루하루 그냥 좋은 시 쓰고 집에 갈 때 그 저녁 공기 맞고 그게 행복한 거고 그 매일매일의 성실성이 이미 더 저한테 중요한 게 돼버려서 엄청 덤덤했던 기억은 나요. 근데 또 하나는? 덤덤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그럼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제가 글을 쓴다고 할 때 참 그게 힘든 길인데 그걸 응원해주고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게. 가족도 그랬고 제 지도 교수님들도 그랬고 같이 공부하는 시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랬고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시인이 탄생한다는 건 그 작가 한 사람의 탁월함이나 네. 뛰어남이 아니라 주변부의 사랑이 없으면은 참 어려운 길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 오늘 알게 된 사실이 보니까 그 고명재 시인을 발굴한 사람이 또 옆에 계신 요 네. 예리함을 가지신 아주 우리 또 각별한 김민정 인연이 있다고 편집자라고. 들었어요. 네. 혹시 그 김민정 편집자가 그 신춘문예 심사위원이셨나요? 그 제가 네. 원래 두 군데 이제 다른 작품들을 각각 냈어요. 네. 중복 투구는 하면 안 돼서 따로 냈는데 이쪽 출판 신문사에 심사위원으로 오셨어요. 예. 오셔서 저를 그 떨어뜨리실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또 선생님이 하시는 다른 그 문학 잡지가 있었는데 예. 거기 투고했는데 떨어졌는데 그때 김민정 시인님이 저를 떨어뜨리셨거든요. 네. 그래서 또 떨어뜨렸구나.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군지 한번 두고 보자 했는데 그 해에 또 신문사에서 저가 떨어졌길래 이거 또 김민정 시인 나를 안 맞구나 이 사람은 영영 볼 일 없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저는 데뷔가 됐는데 바로 그 당선된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게 김민정 시인이었고 너무너무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있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정 시인님한테 좀 들어보셔도 좋아요. 아니, 그게 왜 저러셨어요? 예.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영주고 약주고 다니고 전화도 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나요? 아니, 그런데 제가 처음에 고명재 시인의 시를 개간지에서 심사를 했는데 같이 심사했던 분들이 다 밀었는데 제가 떨어뜨렸던 이유는 촌스러웠어요. 아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해도 아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제목이 뭔가 잘 쓰는데 뭔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에 신춘문예 심사를 제가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딱 하나를 올렸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인데 너무 좋아. 뭐가 조금 좋아.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거 하나를 열심히 밀었는데 안 됐어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날 안 돼서 집에 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냉면 먹고 집에 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신춘문예가 1월 1일 날 신문에 딱 나왔는데 조선일보를 딱 봤더니 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월 2일 날 이제 약간의 기억에 이제 막 섞여서 얘기했지만 이제 수상소감을 봤더니 여기 스승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런 풀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 친구의 연락처를 가르쳐달라. 네. 억울할 뻔했죠. 저 무조건 그렇게 무조건 작정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떨어뜨린 게 아니라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해명을 있었어요. 들으니까 어떻게 좀 풀리셨어요? 너무 속이 시원했고 그리고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때 떨어지고 난 이후에 몇 개월간 정말 폭발적으로 더 열심히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실패가 저한테 너무 큰 성공이었고 오히려 그 덕에 또 지금 또 이렇게 행복한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떠셨어요? 그 글로
봤을 때 되게 촌스러웠는데 막상 첫인상 보니까 역시 촌스럽던가요? 아니, 그 촌스럽다는 말이 약간 저 같은 말투로 나가서 약간 좀 직설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멋을 전혀 부리지 않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투면 그냥 외투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멋을 부릴 만도 한데 그런 멋이 전혀 없는데 아무튼 이제 시 한 권의 이제 분량이 완성이 돼서 통화 이후에 한 1년 몇 개월 있다가 만났는데 대구 살잖아요. 예.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카페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그런 투박스러운 남자 아이가 딱 제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양손에 빵을 터지게 들고 이렇게 오는데 느낌에 저는 100점 100패를 제가 할 거라는 느낌이 바로 왔어요. 그게 딱 앉았는데 왔구나의 느낌이 확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첫 시집과 첫 산문집을 다 제가 만들게 됐어요. 빵을 왜 그렇게 사셨을까? 그게 원래 저는 시인으로서도 이 사람을 참 사랑했고 알기 전부터도 그랬기도 했고 두고 보자의 마음은 있었지만 네, 그렇죠. 뭐 오기는 있었겠죠. 예. 그랬고 그래서 뭔가를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걸 드리는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먹을 것들을 그냥 푸짐하게 들고 왔고 아니, 동생이 빵집을 하는데 그 빵집에서 파는 모든 빵을 세상에. 다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자가용도 아니고 지하철 타고 KTX 타고 오는 그 거리를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죠. 땀 흘리는 이 사람. 예, 전 빵이 땀 흘리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로. 그럼 미운 놈빵 하나 더 주자. 네. 네, 고명재 씨는 그럼 시인이 언제부터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되고 싶기는 저는 중학교 뭐 이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요. 시를 쓰면은 어른들이 그걸 읽고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쓴 게 이게 시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어릴 때는 막연하게 시라는 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좀 써보고 싶다 생각을 한 건 국어국문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그때 처음 부임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첫 수업 시간 때 시를 한 편 탁 읽어주셨는데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어려운데 뭔가가 크게 내 안에서 변했다 이런 걸 느꼈었어요. 되게 그래서 나는 시를 쓰고 살아야지 이 생각을 되게 확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도대체 그때 그 마음을 빼앗은 시가 어떤 시예요? 아까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허수경이라는 예. 시인님이 계셔요. 몇 해 전에 이제 작고하신 시인님이신데 저에게는 첫사랑 같은 시인이고요. 많은 시인들의 첫사랑일 거예요, 아마. 그 시인의 저녁 스며드네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이렇게 저녁이 올 무렵에 저녁은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슬근슬근 찾아오잖아요. 그 시는 어둠이 이렇게 조용히 찾아와서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듯한 시예요. 그래서 그 시를 듣는데 삶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구나. 그런 걸 되게 감각할 수 있었던 시였어요.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시를 낭송하시는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아요. 이런 김에 어느 구절이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해줬는지 좀 한번 들어볼 수 없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그 뒷연에 나오는데요. 어느 벗은 아들을 잃고 어느 벗은 집을 잃고 어느 벗은 모두를 잃고 살아남아 고기를 굽네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존재들 다 잃어버리고 삶이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함께 앉아서 고기를 먹으면서 저녁을 맞이하는 그 풍경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한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의 그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고명재 시인의 마음을 빼앗은 구절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쯤에서 고명재 시인의 작품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낭독해 주세요. 네, 저는 산문집의 일부를 좀 읽어보려고 해요. 예. 여기 있는 김밥이라는 짧은 글이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존재들의 봉오리 그렇게 보였다. 5살짜리 동생이 손을 말아쥐고서 엄마 가게에 간신히 도착했을 때 밤은 깊었고 동생은 칭얼거렸고 엄마는 김밥을 말고 있었다.
그 분식집은 우리 집 첫 가게였다. 최초란 건 그렇다. 처음이니까. 김밥 하면 손을 썬 기억만 난다고 30년이 지난 후 엄마는 말했다. 그러나 정말이지 그때는 아름다웠다. 온갖 것들이 흑백에 안겨 있는 게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 같았다. 산 것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땐 그랬다. 오동통한 김밥도 젊은 엄마도 건드리면 그대로 필 것 같아서. 엄마 사랑해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옆구리를 손끝으로 찌르곤 했다. 그럼 엄마가 우리를 보고 활짝 웃었다. 아유, 산문 같지만 운문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요. 예전에 우리 KBS 프로그램 TV 동화 행복한 세상 그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더라고요. 와. 작가들마다 이 작품에 주로 쓰는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명재 씨는 어떤 소재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요식업을 해요.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그래서 음식을 시속에 들여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먹는다는 행위는 어찌됐든 사회나 세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예. 일이라서. 그래서 그게 사랑의 한 형태 같아서 먹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외에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고 떠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여러 양육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자랐는데 그분들 덕에 글을 쓰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건 그런 일상적인 내 곁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글 안에 대단한 멋있는 이야기보다는 그런 일상적인 사랑의 형태들을 잘 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TV나 그 SNS가 아니고 시를 듣고 배가 고파 보긴 처음이에요. 진짜. 김밥 정말 와닿습니다. 근데 갑자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 던지면 참 당황스러워. 솔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보면은 시들이 참 몽글몽글한 것도 있지만 이게 사랑이라는 주제로 또 많이 접근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 시인님은 지금도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 지금이요? 네. 지금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리트리버처럼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사랑이 우선은 앞질러 나가버리긴 한데 아직 연애는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금 드릉드릉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럼 고명재 시인처럼 시인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참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냥 외롭지만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마음껏 읽어도 닳지 않는 게 문학인 것 같아요. 끝없는 책들이 있고 읽어야 될 것들이 끝도 없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용감하게 좋으시면 문학을 끝까지 그냥 사랑해 버려라. 그게 제일 좋은 단거리 예.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책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는 또 이분도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소설이 좋아서 결국 소설 전문 책방까지 열게 된 우리 조아라 대표님. 예. 그럼 조아라 씨가 운영하는 책방은 네. 소설책만 있습니까? 거의 소설책 80%에 에세이, 산문, 시가 한 20% 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8대2 있어요. 정도로. 네네.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년 정도 다 되고 있어요. 만 2년 정도? 네. 근데 소설을 얼마나 좋아하면 이렇게 책방까지 열었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책을 얼마나 좋아하세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거의 밤을 새서 읽고 학교를 갈 정도로 그 예전에 그런 무협지 같은 예. 거 보시면 거의 20몇 편, 30몇 편 있으면 전 끊지를 못했어요. 계속 그게 계속 읽혀져서 그 삶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삶들을 막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고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좋아했었거든요. 그럼 우리 조아라 씨는 책만 이렇게 읽는 것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이 두 분처럼 이렇게 좀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근데 중고등학교 때 문학 문예부였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글을 많이 그렇게 잘 쓰지는 못한다는 것을 많이 읽어야겠다. 많이 읽고 그 대신 그때 조금 배워서 그런지 읽는 걸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설을 아까 막 끊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소설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어떤 여행을 많이 가는 취미도 없고 어떤 직업에 대한 다양성도 가지지를 못했었고 이러다 보니 그 소설 안에서 풀어지는 직업과 뭐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여행지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지 못한 모든 관계들이 다 궁금하고 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으면서 좀 인간관계를 배운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그렇게 소설 좋아해서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바로 책방을 여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열기에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예. 취업을 했죠. 취업을 해서 한 직장에서 한 18년을 근무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되게 작은 숨구멍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직장 생활 처음에 입사할 때만 해도 우리가 막 진심으로 막 이 회사를 위해서 막 목숨을 바쳐 죽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아니라고요? 그런 마음이라고 아니요, 저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아니요, 말씀이세요? 그런 마음 아니었고 그냥 적당히 좀 해보겠다 했는데 제 성격상 저도 조금 100%의 마음보다는 120%, 150%의 마음으로 달리다 보니까 아, 조금 번아웃이 크게 오기도 했고 예. 점점 이제 일을 진행할수록 이게 높은 곳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연차가 높아질수록 책임감이라는 게 더 깊어지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정말 많이 읽었을 때는 이 뭐 많이 읽는 게 자랑은 아닌데 한 1년에 한 500권, 600권까지도 읽었을 때가 있었어요. 되는군요. 이게 1년. 1권씩 읽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일에 거의 5, 6권 정도도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빠져 있다가 뭐 첫 해 입사했을 때 한 100권. 그다음에 또 뭐 두 번째 해는 줄어들겠네요. 네. 40권. 그래서 진짜 거의 마지막 퇴사하기 한 몇 개월 전에는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사람은 살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취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회의감도 밀려오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도 그 18년 동안 다녔던 탄탄한 직장 그만두고 책방을 열겠다 했을 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요. 가족들도 반대도 있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엄마는 일단 결혼을 하고 간두라고 했어요. 왜 굳이 18년을 이렇게 끌어냈는데 지금 간두냐. 남동생은 저랑 8년 차이 나거든요. 앉아보라 했어요. 잠깐 앉아보고 다시 얘기해보자. 생각을 다시 해봐라. 이게 정말 책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나? 누나니 이렇게까지 지금 방금 사투리가 좀 많이 괜찮습니다. 누나니 진짜 생각이 이렇게 없나? 18년 사회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판단을 했지? 라는 말을 좀 길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니까 이게 어떤 마음도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무조건 해봐야 되겠다. 망하더라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직장 관두고 퇴직금으로 그럼 바로 창업하신 겁니까?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사람은 참 항상 생각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책방을 바로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너무 큰 일이었고 저는 제주도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지 못하고 계속 예. 일을 했었기 일단은 때문에 휴식. 예. 네, 휴식 겸 막 써보자. 네, 벌었는 돈으로 막 써보자. 아, 돈을요? 네. 뭘 쉬고? 그래서 제주도를 떠났는데 예. 제가 그때 번아웃이 조금 있었으니까 또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제 눈이 좀 동태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그 게스트하우스 장박했던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야, 너는 평소에는 참 동태 눈인데 책 얘기할 때만 좀 반짝인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금세 아셨네. 네,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 오시는 손님들하고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책방 투어, 책 추천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너무 흥분되고 피가 막 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처음으로 너 책방 한번 해봐라. 야. 그럼 너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라는 말이
제 책방 생활의 첫 번째 거였던 것 같아요. 야, 그럼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덕분에 책방을 하신 거네요. 네. 혹시 지금까지 하면서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왜 이렇게 책이 안 팔려? 처음에 한 6개월은 계속 편지 쓸까 했어요. 왜 이런 식의 말을 해서 나를 힘든 구렁텅이로 밀어넣나. 왜 나를 이 길로 이끌으셨습니까? 네, 이 길로 이끌었나. 언제 반짝인단 말이냐. 내가 반짝이는 모습을 다시 한번 말해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최근에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잘 지켜보고 있다고. 지금이야 뭐 단골 손님도 생겼을 테고 또 뭐 자주 찾는 분도 생겼을 텐데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막상 그렇게 창업을 했는데. 저는 사실 책방에 손님이 안 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생각하는 거랑 막상 닥쳐서 몸소 체험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뭐 물론 띄엄띄엄 뭐 이틀 쉬고 하루 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하루에 한 명 들어올 때도 있고 했는데 8일간 안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일주일 넘게 아무도 안 왔어요? 네. 저 그래서 8일째 들어오신 손님을 보자마자 인사하고 바로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손님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책방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왜 오세요? 이러는데 너무 반가워서요. 이러고 손을 잡았는데 둘 다 운 거예요. 서로 운 거예요. 그분은 내가 울어서 눈물이 났고 저는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책을 한 권만 사려고 왔는데 사장님이 너무 울어서 3권을 사야 되겠다며 3권을 사가셨거든요.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완전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그냥 마냥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 씨만의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전략은 뭐였을까요? 저는 그래서 대뜸 독서 모임을 모집을 했어요. 그게 진짜 큰 마음이거든요. 제가 막 소설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분야에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독서 모임을 운영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약간 맨땅에 헤딩하듯이 일단 모아봤어요. 그래서 첫 달에 1명. 네. 그래서 둘이 마주보고 있어요. 1대1? 네, 1대1로. 근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솔직히 모집을 한 3주를 했는데 한 명만 모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본인만 모였는데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안 오셔도 된다. 네. 왜냐면 1대1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분도 저도. 근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저는 사실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여러 명도 떨리는데 한 명이랑은 정말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정말 네, 또 약간 울컥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못 모르고 시작하는 게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겁 없이 독서 모임을 바로 시작했고 같이 읽고 싶고 즐겁게 읽고 싶고 막 이 책으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고 다른 어떤 일들 가운데 이 책이라는 걸로 모두에게 약간 숨쉬는 소통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독서 모임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모집이 되고 이제는 그분들이랑 제일 첫 번째 mem버가 아직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분과 제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으면 그냥 격세지감을 느끼니까. 네, 서로 살짝 글썽하는 모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둘이 한 적도 있었는데. 네. 이 소설 전문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하나 씨의 분투기를 듣다 보니까 조하나 씨가 운영하는 책방은 어떤 모습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 책방이에요. 깔끔하고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정리가 잘 됐었나 봐요, 저 때는. 이게 시적절 지금 네, 하고 있는 제가 예. 글을 다 썼거든요. 책 속에 있는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예. 저 뒷모습. 지금은 어떤 장면이죠? 이때 행사라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북토크가 아니라 사인회. 누구 오셨어요? 네,
이 갑자기 생각. 김영하 네, 작가님. 김영하 김영하 작가님. 작가가 네. 제가 저렇게 틈새로 지켜보고 있었죠. 조하나 씨가 모신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하 작가님. 어쩌다 그 김영하 작가님의 그 어떤 강연 경로에 예. 있으면 김영하 작가님이 이렇게 작은 책방을 위해서 지금 김민정 대표님 예. 북토크 옆에는 또 고명재 씨는 아니에요? 네. 사회를 그때 맞춰주셨고요. 저 그때 완전 저렇게 촬영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와, 우리 원래 그럼 김민정 시인과 고명재 시인도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에피소드가 너무 너무 많은데 저 사실 그 소설 책방이다 보니까 예. 시를 정말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책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모른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는 제가 발을 디디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던 찰나에 그 난다에서 시적절이라는 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하나만 읽으면 된대요. 한 꼭지만. 너무 좋잖아요. 예, 근데 부담도 또 없고. 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 에세이, 산문, 편집글 모든 것이 다 있대요. 근데 이 작가분에 대해서. 그래서 큰맘 먹고 이걸 1년 동안 독서 모임을 해보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인스타 글을 이제 모집 글을 하고 나서 예. 민정 대표님이 새벽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진짜로 새벽 아까 새벽에도 전화했는데 진짜 새벽에 전화했군요. 예. 진짜 새벽 3시에 예. 도와주시겠다는 네.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민정 대표님이 운영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출판사를. 예. 그냥 시인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인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는 말인데 저 대구까지 와주시겠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미안한 거예요. 돈도 없으신데. 근데 제가 돈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면 당연히 하겠다 하는데 저도 그때는 정말 너무 초창기여서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오시겠다. 예. 괜찮다. 이걸 거의 진짜 한 7.8kg 계속 밀고 당기 1시간 반을. 오시겠다는데 책방주의는 아니다. 아니 교통비가 걱정인데 가지고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마음만 받겠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너무 웃긴데 대표님도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그렇죠, 예. 도와주겠다는데 끝까지 계속 버티고 마다하고, 있었거든요. 저 진짜 몰랐어요. 저렇게까지 마다하는데 직접 찾아가면서까지 지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 근데 그 처음에 저는 이제 책방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1월에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네.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1월 8일 날인데 거기다 댓글을 막 달다가 못 참아서 DM을 보냈어요. 네. 내가 뭔가 책방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 뭐 이건 꿈인가요? 뭐 성탄인가요? 뭐 이런 걸 계속 하면서 막 저희는 가난하고 이런 그러면서 걸 한사코 오지 말라고. 정말 그 서로 안 오셔도 미안해하는 된다고. 그 DM을 계속 아니 제가 안 가는 게 도움이 되면 서로 막 계속 가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2월 1일 날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고명재 시인이 사회를 보고 그래서 이제 아. 제가 또 거기 가서 즉흥적으로 네. 그러면 2월에 필자를 여기 오게 하겠다. 그 친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한 달, 2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너무 전 책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도 있었지만 제일 잘하시는 분이겠죠. 네. 뭐. 왜냐하면 저는 월세 어떻게 낼까. 이 책을 팔아서 몽땅 다 갖는 게 아닌 것도 전 알잖아요. 유통구조를 아니까. 그래서 마음이 짠했는데 왔는데 무슨 시장에 이렇게 있는데 딱 하나의 시선 보는 순간 여기 가족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간판에 보는 순간. 그래서 근데 딱 이 에너지가 제가 뭐라 했냐면 어머 씹던 껌도 파시겠다 그랬어요. 뭐냐면 진짜 이 의지와 이 뜨거운 이 순수한 열정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머 이 사람 뭐야? 막 그러면서 내가 작가들을 여기 다 데려와야겠다. 힘들 때 여기 와서 이 에너지를 받으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애들이 안 믿는 거여서 야 2월에 가봐 달라. 근데 진짜 어머 누나 여기 뭐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업고라도 올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주사 맞는 느낌, 링거 맞는 느낌이 드는 서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하나 대표님은 그 소설과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지금 삶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을 것 같은데 행복해요. 근데 죽을 것 같아서
행복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너무 행복한데 예전보다는 책 읽을 시간이 조금 많이 적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또 다르게 오는 느낌도 있고 근데 또 손님들 얼굴 보고 책이 나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제가 제일 먼저 받아볼 수 있는 행복도 너무 좋고 판다는 명목하에 제가 좋아하는 책을 마구마구 넣을 때 그 오는 희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행복하다는 말씀 들으니까 저희도 기분이 네. 흐뭇해집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혹은 뭐 가족, 지인 아니면 나 자신에게라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민정 저부터 씨께서 할까요? 해주시죠. 제가 요번에 만든 책 중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나는 미움을 미뤘습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저것도 좀 들고 하다 보니 정말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할 시간도 많지 않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한테는 좋다는 얘기, 조금 싫은 사람한테는 싫어 말할 수 있는 그 천진함을 갖는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고명재 씨는요? 네, 저는 사인을 할 때 보통 첫눈 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써드려요. 그게 독자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첫눈은 매번 새롭게 매년 다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 쓸 때, 시 쓸 때, 글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뭘 하면은 그래도 좀 오래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늘 그랬듯 첫눈 보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연하신대요. 저는 손님들이 저처럼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 책방은 문이 열려 있으니 그리고 문이 닫혀 있더라도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열어 드릴 마음으로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이 자리에 있을 테니 같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같이 읽어 드리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눠 드릴 수도 있고 추천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판사 대표 겸 편집자로서의 생활, 또 시인의 일상, 그리고 책방지기까지의 노력을 듣다 보니까 문학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진솔한 얘기, 유익한 얘기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늘 건강하신 가운데 왕성한 활동도, 책방 운영도 잘 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학이라고 하면 왠지 좀 무겁고 거리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인데 오늘 이 세 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책 그리고 이 문학이란 것이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늘 가까이에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책 읽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한 권의 시집 또 소설 읽으시면서 마음 가득한 여유와 행복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새로운 초대 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